예, 어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6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오늘부터는 DSR이 이제 전 은행권에서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모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책 중에 하나였죠.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좀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또 현재 관망세에 있다고 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박사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제 6곳이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거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본래 목적에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해당되는 시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요. 실제로 또 그런 지역에 있는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은 실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토지와 관련되는 토지의 보유자나 또 그쪽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정자나 모두 다 상당히 재산권 부분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측면에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권에 이렇게 행사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은 이게 막 땅값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땅값이 오르는 게 이를테면 꺾인다든가 네네. 이미 오른 땅을 이제 내가 좀 팔고 싶은데 그 팔 때 쉽지 않다든가 뭐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 자체가 안 되거나 그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본래 제도 목적에 반하는 식으로 해서 그 제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가운데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예. 거래의 효과 자체, 계약 자체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예. 그래서 그렇지 또 혹은 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본래 목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어서의 토지거래는 상당히 압박감을 갖고 거래가 거의 위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전에도 이게 지정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곳 중에 한 곳을 좀 저희가 오늘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신 사장님 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검암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박병규 사장님이신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바로 아셨을 텐데 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검암동 쪽은요 차분하고요. 이게 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미리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 그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제 앞에서 두성규 박사랑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하는데 부담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뭐 좀 불만스러워서 이러시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2년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예. 지정되는 게 한 검암 경서 해가지고 186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아마 행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예.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검암 경서가 아닌 이제 타 지역 쪽으로 아마 그 검암 역세권 보상금이 나오면 요 유동자가 이제 또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제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 얘기가 나온 게 한 2달 벌써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쪽에 아무래도 땅값이나 집값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9월 21일 날 국토부에서 검암 역세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후에 그 아파트 값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물건을 이제 거의 뭐 걷어들이는 지금 이제 현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올라 있죠. 죄송합니다만 한 30평 정도 보통 그 정도 기준으로 대략 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추산이 되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최고가로 얘기하면요. 네.
그 아파트 명을 좀 말씀하기는 그러는데 예. 그냥 가격만 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뭐 한 3억 7, 8천 설에 거래됐던 게 네. 지금은 한 4억 1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한 4천 전후 올랐다는 말씀이네요. 불과 한 달 그렇죠. 정도 되는 사이에. 그렇죠. 땅은 어떻습니까? 토지 쪽은? 토지 쪽은 이제 이쪽에 검암 역세권 토지가 네. 이미 그 2, 3년 전부터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검암 역세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금액은 반영이 돼가지고요. 예.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게 또 중요한 게 거래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전에 거래가 잘 안 되던 게 이번 발표난 이후에 거래가 막 뭐 활발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 싶은 건데요.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쪽에 그 토지 보상이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수용 쪽으로 거의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 그 토지 거래를 해서 매수 쪽에서 큰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에 지정됐으니까 공식적으로요. 앞으로 네네. 좀 영향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더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좀 밀린다든가 땅값도 그렇고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바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한 게 네.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인천 검암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하시는 박병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이제 두성규 박사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들이 일단 영향은 있겠다라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거래도 좀 끊기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영향들이 있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공택지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공공택지로서의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5년 이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그 기간을 갖다가 이제 묶어놓고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에 그 부분을 해제시켜 줬을 때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과 또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승이 제약되는 등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경남 지역이나 이런 쪽도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지정된 곳에 있어서 도시구역 가운데 실적으로 모든 그 안에 있는 주택이라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그 안에 있어서의 녹지 지역 녹지 지역에 대해서만 거래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그 공공택지로 지정되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그런 가운데 거래가 제약되는 곳은 녹지구역에 한한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또 DSR 적용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DSR도 부동산의 안정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긴 한데 이게 사실 DSR이 적용되면 결국 이게 돈줄이 쥐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으로 DSR이 적용됨으로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상당 부분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에서 이 부분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 자체의 길이 완전히 봉쇄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기존의 담보물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래 되면 DSR 자체를 70%로 한정하기 때문에 원리금 전체 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 자체가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기존의 대출을 또 안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다 망라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추가적인 대출은 거의 생각해 보기 힘든 정도로 압박감을 받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자금 흐름에도 상당히 부담감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대출 부분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것이고 또 상당히 대출을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기존 어떤 여러 가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 실질적으로 어떤 기한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분들에게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도 쉽게 돌려주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압박감이 강한 그런 대책의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분명히 시장에는 어쨌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네. 그런 내용이 분명한 건데 사실은 뭐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뭐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뭐 분명히 그런 지적도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그런 시행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선의 피해자죠. 네. 내 집 마련을 하려고는 실수요자들도 결국은 은행 문턱에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DSR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이제 과잉 유동성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고 또 서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을 갖다가 내리게 하게 하는 하나 방법론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요. 사실 이 DSR을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했던 것은 작년에 11월 26일 날 그 여신 심사와 관련된 이제 선진화 방안에서 이미 발표가 됐던 예.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요.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서민들이나 상당수의 무주택자들도 실질적으로 주택도 없는 상황이니까 담보대출이 힘든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들은 기존의 다른 생활상에 있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예.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은 금융권으로부터의 확보가 예. 대단히 힘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그렇고 그리고 또 이미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기존에 어느 정도 지금 DSR이나 이런 관련되는 대출들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출 DSR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은행이 사실은 그런 많은 또 서민들에게 요건이 되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대출이나 고위험 대출 예.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출의 5% 내지 10%밖에 여력이 없다는 점, 그 부분도 향후에 아마 창구를 찾게 되면은 대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아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그 다음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얘기는 좀 저희가 평론가들한테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들어보고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가봤으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의 실제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용원 경제평론가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DSR에 적용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은행 문턱 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은 이제 소득 대비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소득자 같으신 분들은 이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출 환출되는 금액 자체가 적게 됩니다. 근데 DSR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이 이제 상당수 많게 되면은 신규 대출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구조라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대출이 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돈 빌립니까? 사실 좀 이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기존에 소득이 많지 않으시면서 대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도를 적용받으시면은 제도 금융시장에서 받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사실 저희가 뭐 사채라고 표현하는 아. 이제 제도권이 아닌 곳으로 유입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텐데 결국은 네. 이런 선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걸 텐데 정부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뭔가 소위 말하는 핀셋 대책 같은 걸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DS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시급하게 나온 측면은 좀 없지 않고요. 물론 이제 이 대책의 방향 자체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다 보니 그걸 전반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나온 건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한 정책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원 경제평론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이제 반면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소득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는 점점 밀리는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오늘 그 서초동에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여기는 제일 작은 평수도 분양가가 9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네네. 근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몰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대출도 못 받는데 이 비싼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느냐? 결국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부자들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런 주택과 관련된 구입과 관련되는 어떤 대출을 갖다 상당히 이제 많이 문턱을 높였는데요. 서민들의 경우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사실 자기가 주택 구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럼요. 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 대출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로 자기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신 분들 아무래도 강남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명 뭐 로또 청약이다. 그러게요. 그분들에게는 아무 걱정 없이 경쟁률도 제한되는 예, 그런 예, 측면 속에서 당첨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이익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본의 이익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당히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든지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든지 그렇죠. 예, 혹은 또는 이제 임대 소득에 의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혹은 또 무주택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쪽에 금융권에 주택 마련을 위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쪽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정책적인 어떤 대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한계에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의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SR을 강화하는 쪽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아마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현장 등을 어떤 모니터링하면서 서민들에게 불이의 타격, 주택 마련에 대한 꿈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여파가 미칠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박사님 모셨으니까 네. 그 이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미세 조정,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셋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직장에 있어서의 그 직장인들에 대한 신용 등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는 또 영세 그 자영업자들인지 그렇지 못한 또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청약과 관련해서도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실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만을 위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는 길들이 이번에 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길이 많이 좁혀졌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대출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전문가분들도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DSR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출과 관련해서는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억제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서민들에게 날벼락 혹은 불똥이 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책의 취지 자체가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정책의 취지는 분명히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세 조정. 이제부터는 정부가 정말로 이제 아주 세밀하게 국민들의 그 아픈 데를 이제 좀 잘 더듬어 줘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